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30대 여자 한나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당해본 사기라고 해봤자 중학생 때 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인기도 사기 한 번 당한 게 전부였어요. 한 번 눌러주면 나도 눌러줄게요 하더니 제 인기도만 받아가고 도망갔던 그놈. 그때도 진짜 치가 떨리고 분해서 밤잠을 설쳤는데 설마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아니, 평생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싶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두 분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사진 몇 장이 전부였는데 그걸 보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이런 분들이셨구나 정도였어요. 누군가가 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친구들 다 있는 부모님이 저만 없다고 생각하니 박탈감 비슷한 거 들긴 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할머니랑 소박하고 즐겁게 살았거든요. 솔직히 할머니는 좀 다르셨을 수도 있어요. 노후를 즐기셔야 할 나이에 자식 먼저 떠나보내고 어린 손녀까지 떠맡게 된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어요.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셨어요. 알람도 안 울렸는데 어쩜 그렇게 딱딱 맞추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쌀 씻는 물소리, 계란 지지는 소리, 단무지 써는 소리. 그 소리들이 섞여서 하루가 시작됐지요. 부엌 문틈으로 보면 할머니는 늘 그랬어요. 머리에 수건질끔 묶고 허리 굽힌 채 재료를 다듬으셨죠. 그 손등은 항상 거칠고 터 있었어요. 난 일찍 일어났네. 아직 이불 덮고 있어. 바닥 차다.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덥긴 뭘 도와. 김밥 옆구리나 안 터뜨리면 다행이지. 얼른 더 자. 그 대화를 하던 새벽 공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부엌엔 밥 짓는 냄새가 가득하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 와중에 할머니는 꼼꼼히 재료를 싸서 도시락통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시장에 가면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김밥 가득 쌓은 단지를 두 통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했죠. 김밥 싸요. 오늘 달걀 실했어요. 그 목소리가 시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면 시장 지나가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하나둘 김밥 사가고 금방 동이 나거든요. 저도 학교 가는 길에 그 자리를 슬쩍 지나면서 아침 대신 할머니 김밥 한 줄 받아와서 먹고요. 할머니는 매일 씩씩하게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분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늘 같은 말만 하셨죠.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몸이 멈추면 마음도 썩는 거야. 왜냐면 그 시절 할머니한텐 조그마한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 땅만큼은 절대 안 파셨어요. 저는 그게 늘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 그거 팔면 시장 안 나가도 되잖아. 편하게 살면 할머니도 좋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 땅 팔면 다 끝이요. 사람은 믿을 만한 밑바닥 하나 있어야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맨날 허리도 아프다고 하면서. 이게 뭐가 힘들어? 다들 이 정도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쉬운 게 세상에 어딨냐? 그때는 그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땅 팔면 좀 살만할 텐데 왜 저렇게 버티실까?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땅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자존심이었어요. 버텨야만 했던 인생의 유일한 근거지였던 거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어른 흉내를 냈어요. 빨리 커야겠다. 내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급히 때우는 점심 대신 식탁에 앉아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공부도 버틸 만했죠. 다행히 머리는 좀 따라줬어요.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성적이 나왔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하셨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다른 애들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 해도 붙기 힘들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붙었답니다. 저도 뭐 학원 안 다니고 국영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할머니 등골 뽑아서 학원 하나 다니긴 했어요. 어쨌든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그때는 이미 다들 자율 등교하던 때였거든요.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바로 자랑했죠. 할머니, 붙었어. 나 진짜 붙었어요. 아이고, 학교는 어쩌고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뭐가 붙었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제일 큰 학교요. 할머니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셨는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시장에서도 우리 손녀 서울대 갔다고 자랑을 하셨다죠.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김밥을 두세 줄씩 더 사갔다고 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돈도 넉넉지 않았으니까 장학금은 기본이고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죠. 할머니가 시장에서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하는데 제가 마냥 놀 수가 있나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눈에 띄었는지 정부랑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뽑혔어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타본 게 그때였죠. 어학연수 다녀오고 나니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총구석에서만 살다가 외국에서 몇 달 지내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경험 덕분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졸업할 때쯤엔 교수님들이 먼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할 정도였죠. 진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간 셈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해외에서 찍어온 사진을 볼 때마다 웃음을 감추질 못하셨어요. 이게 너가 다녀왔다는 곳이냐? 오메, 건물들이 어떻게 요렇게 생겼다냐? 여기 있는 게 너야? 저게 나야. 봐봐. 단체 사진인데 할머니 닮아서 여기서 내가 제일 예쁘지? 나 이제 글로벌 인재예요. 뭐? 아이고, 내 새끼 영어 잘하는 거 보소. 졸업 후에는 스펙이 좋은 만큼 취업도 잘 되었죠. 물론 쉽진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직장일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첫 월급날 저는 봉투에 돈을 넣어서 할머니 앞에 내밀었죠. 할머니, 이게 내 첫 월급이야. 이거 할머니가 받아줘. 그걸 나한테 왜 줘? 네가 벌었으면 네가 써야지. 할머니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쓸 돈이 어딨어요. 나도 첫 월급만 드리는 거야. 다음엔 조금만 줄 거야.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제 손에 봉투를 도로 쥐어주시더니 네가 잘 되는 게 할매한테 제일 큰 효도다. 돈은 네 손에 있을 때 진짜 돈이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울고 할머니는 또 따라 울시고 둘이 손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내 애비애미 만났을 때 내가 큰 소리 쳐도 되겠지. 아이고, 그 조그맣던 피덩이가 벌써 이렇게 다 컸네. 다 컸어. 이제 결혼만 하면 여한이 없겠구먼. 뭐야, 우리 지금 감동적인 장면 아니었어요? 나 이제 막 회사 들어갔는데 뭔 벌써 결혼이야? 할머니 주책이야 진짜. 진짜 웃기는 할머니예요. 어쩜 같이 울다가 그렇게 갑자기 농담을 하시는지. 할머니 딴엔 농담 반, 진담 반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도 겉으로는 타박하면서도 속으론 가능한 빨리 할머니 앞에서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하지만 공부랑 다르게 사람 인연이라는 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소개팅도 꽤 여러 번 나갔고 친구들이 잡아준 선자리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진짜 제 주변 사람들 다 저 결혼 못 시켜 안달이었죠. 제가 스펙 하나는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이상하게 오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두 달 정도 연락하다가 제가 지쳐서 자연스럽게 끊거나
애초에 첫인상에서부터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조건만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말도 매너 있게 했고 경제력도 평균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갔어요. 말이 통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대화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대로 마음이 가는 사람은 꼭 현실적인 조건이 안 맞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마음이 움직이면 상황이 안 맞고 상황이 맞으면 마음이 안 가는 그런 식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이란 게 두 사람이 맞아야 한다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쯤 되니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저를 탓했죠. 너 너무 눈 높은 거 아니야? 그렇게 골라서 어디 결혼하겠냐? 요즘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야. 눈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안 오는 걸 어떡하냐고. 느낌 타령은 그만하고 적당히 흐린 눈 하고 봐야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한 사람 찾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지. 그게 완벽한 사람이지 바보야. 얘는 진짜 공부만 할 줄 안다니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이상형이 까다롭다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사람,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도요. 그러던 중이었어요. 진짜 이젠 사람 만나는데 별 기대도 안 하던 그런 때였죠. 어느 퇴근 시간에 회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어떤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 충격에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필 안에 있던 병음료가 깨지면서 가방이 다 젖어버렸어요. 순간 짜증도 나고 너무 놀랐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남자가 허둥지둥 제 소지품을 주워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와이셔츠 소매를 발꿈치까지 걷고 있었고 회사 사원증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붙어 있었는데 왠지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보통 저런 상황에선 남자들이 무뚝뚝하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슝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배상해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내용물만 멀쩡하면 괜찮아요. 세탁 맡기시고 영수증 보내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 사람이 명함을 내밀 때 손끝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저 단정하게 생긴 얼굴, 깔끔한 와이셔츠,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 그 모든 게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명함에 적힌 세 글자 임경호. 그 이름이 계속 입에 맴돌았죠. 그래서 괜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세탁은 맡겼지만 내용물은 크게 상하지 않았고 평소 같으면 그냥 저 혼자 똥 밟았다 생각하고 처리했을 거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제가 먼저 문자 보냈어요. 내용물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죄송하다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달랐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겉모습만 단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더 만나보니 진짜로 다정했어요.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제 동선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사원증이랑 명함도 받지만 그 사람도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었고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밑에서 컸다고 했어요. 말투나 걸치고 다니는 옷들을 보면 좋은 집안에서 컸구나 알 수 있었죠. 시계도 명품이었고 구두도 항상 반들거렸는데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자랑하려는 느낌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신기했어요. 전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배경도 나쁘지 않고 스펙도 좋은데 흔히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식의 허세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온 사람의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도 허세 없이 메뉴를 자연스럽게 골랐고 와인 주문할 때도 종업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런 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나쁘지 않았는지 저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지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아, 이런 게 어른의 매력이구나 느낀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그는 더 매력적이었어요.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그게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그런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결혼을 생각하기엔 너무 짧게 만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가올 봄에 결혼을 올리자고 약속을 하게 됐죠. 할머니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더니 진짜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며칠 동안이나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손님들한테까지 떠들고 다니셨대요. 그러니 시장 사람들도 제가 결혼하는 거 모르면 간첩됐죠.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오늘은 청첩장 맞췄냐, 웨딩홀은 봤냐 하시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게 귀찮긴커녕 저도 같이 들떴어요.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할머니가 밥상 차리다 말고 무심하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제 그 땅 팔아야겠다. 응? 땅? 그거 있잖아. 내가 묵혀놨던 그 땅. 그거 이제는 팔아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절대 안 판다고 하시던 그 땅이요. 당연히 땅 얘기인 줄 몰랐죠. 그걸 왜 팔아요? 할머니 그거 안 판다며. 큰돈 필요한 일 생겼어? 할머니 어디 아프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보다가 천천히 웃으셨어요. 그거 원래부터 너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안 팔고 있었던 거야. 너 결혼 자금이야 이거 사.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야. 할머니 나 괜찮아. 할머니 손녀 잘 벌어요. 우리끼리 결혼 준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팔면 안 돼. 그거 할머니 노후자금 해야지. 원래도 그거 너네 엄마 아빠 주려고 꽁쳐놨던 거야. 너네 엄마 아빠 살아있었으면은 걔네도 그 땅 팔아서 너 결혼할 때 줬겠지. 겁말 말고 받아. 그래야 내가 두 사람 떵떵거리면서 볼 거 아니냐. 근데 세상 일이 참 묘한 게 그 땅값이 그새 엄청나게 뛰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힘들다고 그 땅 팔았으면 반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고작 몇 년 사이에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로 부지로 지정됐다나 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할머니가 평생 김밥 팔아도 못 벌 돈이 한꺼번에 생긴 거예요. 할머니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오시더니 그날 저녁에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네가 챙겨라. 나 같은 늙은이가 들고 있으면 도둑 맞는다. 내가 가져. 할머니 난 진짜 괜찮다니깐.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이걸로 여행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그래야죠. 어허, 이 얘기는 저번에 다 끝냈잖여. 나는 돈 쓸 줄도 모르니까 이거 내가 갖고 내가 나한테 효도하며 살아라. 먹고 꿀꺽하지 말고. 그 말 들으니까 도저히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울면서 봉투를 받았어요. 할머니 손이 제 손 위에 덮였는데 그새 할머니 손에 주름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더 눈물 났죠 뭐. 그리고 제가 워낙 말 많은 성격이라 예비 남편이랑 연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김밥 팔아 진짜 손맛 죽여. 우리 할머니한테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꼭 안 팔아.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예비 남편이 할머니 얘기를 거의 저보다 더 잘 알 정도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땅 팔아서 결혼자금 보태주셨단 말을 했거든요. 사실 말하고 나서 좀 후회됐어요. 이미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괜히 할머니 돈 얘기 꺼낸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볼까 봐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근데 의외였어요. 그 돈은 나중에 꼭 할머니께 다시 돌려드리자. 나도 효도 많이 할게. 저는 그 말 듣고 괜히 울컥했어요.
속으로 이 사람 진짜 다르다 싶었죠. 저도 그렇고 누가 그런 말 하면 대부분 얼마나 받았는데 이 말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든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고 예단이니 혼수니 뭐니 복잡한 일들도 차근차근 맞춰갔죠. 그런 와중에 할머니가 하루는 그러셨어요. 나은아, 너 다음 달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다음 달 언제요? 미리 말해주면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지. 다음 달에 시장에 뭔 공사한다고 일주일 다 같이 문 닫아야 한다네. 이참에 너 결혼 전에 우리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할매 평생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다. 그 말 듣는데 당연히 없는 시간이라도 내야죠. 저는 바로 연차 내고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까지 싹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예비 남편 생일이랑 겹친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예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얘기 꺼냈죠. 일이 그렇게 돼서. 근데 자기 그날이 생일이잖아. 나 할머니랑 여행 다녀와도 될까? 미안해. 당연히 괜찮지.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만들고 와. 그런데 대신에 선물 비싼 거 골라버릴 거야. 뭐야, 얼마나 비싼 거를 고르려고 그래? 알았어요. 아주 비싼 걸로 사드릴게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웃으며 장난처럼 주고받았죠. 그때까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연인 사이의 대화였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대화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땐 진짜 그런 건 꿈에도 몰랐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부터 할머니는 매일같이 들떠 계셨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창문 붙잡고 밑을 내려다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야, 나은아, 이게 구름이냐? 할머니 진짜 구름이에요. 와, 오늘 구름 완전 솜사탕 같다. 만져보고 싶죠? 이걸 사람이 뚫고 다닌다니 참 신기한 세상이야. 그 말투가 얼마나 귀여우셨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그 순간만큼은 진짜 소녀 같았어요.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저는 렌터카를 빌렸어요. 햇살이 따갑긴 했지만 바닷바람은 선선했죠. 바다 보이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엔 해물 뚝배기를 시켰어요. 할머니는 바다가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비싸게 쳐봤냐며 투덜거리시면서도 한 숟가락 뜨고선 아무 말 없이 계속 드셨죠.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데 예비 남편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문자의 링크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눌러보니까 새로 출시된 자동차 광고였어요. 화면에는 윤이 반질반질한 외제차가 돌아가며 비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비싼 선물 고르겠다더니 진짜 비싼 선물을 골랐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링크까지 보내는 거 보니 은근 진심이 섞인 거였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가 비싼 선물 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누가 외제차를 선물로 해줘요. 그런데 또 결혼할 사람이고 어차피 돈이든 물건이든 곧 함께 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못 사줄 것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혼자 결정하긴 찝찝해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예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차를 갖고 싶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또 생각해보면 결혼하면 같이 쓸 거니까 상관없나 싶기도 하고. 할머니 생각은 어때요? 할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시더니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그래? 그거 갖고 사줘라. 내 말대로 어차피 같이 쓸 텐데 뭐. 근데 제법 비싸요. 갖고 싶다는 게 외제차던데. 할머니는 잠깐 웃으시더니 그 특유의 단호한 톤으로 말하셨어요. 사람 사랑한다면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차 한 대 뭐 대단하냐?
부모 없이 부족하게 큰 널 그만큼 아껴주는 사람이면 됐지. 돈이 뭔 대수야.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튼 저도 확신을 얻고 싶었나 봐요. 할머니가 평생 손에 물집 잡히도록 돈 벌면서 쪼들렸어도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사람 잃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결국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잘 놀고 있어? 그 목소리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뒤쪽으로는 웅성거림이 들렸고 음악 소리도 섞여 있었죠. 이제 숙소 들어와서 쉬고 있어. 자기는 지금 어디야? 시끄럽다. 나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중이야. 다들 자기 보고 싶대. 그래, 재밌겠다. 자기야, 다름이 아니라 아까 보내준 그 차 말인데. 아, 그거 답장 없어서 놀랐잖아. 차 사줄 거야? 그 말투가 장난기 반, 술기운 반이었어요. 전 살짝 웃으면서 알겠어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어요. 야, 이 자식 진짜 성공했네. 재수씨 돈 많더니 사실이었네. 와, 이렇게 쉽게 차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재수씨한테 친구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 목소리들이 마치 제 귓가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술자리에 스피커폰을 켜둔 거였던 거예요. 친구들 웃음소리, 비아냥거리는 농담들 사이에서 예비 남편의 웃음도 들렸어요. 평소 그 다정하고 점잖던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저는 말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뭐지? 싶었죠. 친구들 앞에서 제 얘기를, 그것도 돈 얘기를 한 걸까요? 분위기를 보니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게 너무 불쾌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피곤해서 끊을게. 술 깨면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도 잠이 안 왔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천장은 하얗게 깔렸는데 머릿속은 복잡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살짝 굳어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어제 통화했지? 통화 기록이 있던데. 기억 안 나? 예비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친구들이 그러는데 네가 차 사준다고 했다며?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그랬어. 근데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앞으로 내가 모르는 친구들한테 내 얘기 너무 하지 말아줘.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땐 미리 말해줘. 나 어제 너무 당황스럽더라. 미안해. 술에 취해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못했나 봐. 기억은 안 나지만 진짜 자기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을 거야.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찜찜하더라고요. 여행 다녀온 뒤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랑 같이 차 계약하러 갔고요. 그 뒤로는 예비 남편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서 긴장감과 더불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당일 예비 남편 집이 성북동이라길래 그냥 평범한 주택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집이 아니라 거의 드라마 세트장이었어요. 높은 담장, 기와지붕, 대문 옆으로 정원엔 잔디가 반듯하게 깎여 있었고요. 입이 쩍하고 벌어지더라고요. 자기, 여기가 진짜 자기네 집이야? 대사관 아니고? 왜 그래? 과장 좀 심한데. 우리 집 맞아. 아니, 이게 집이야? 이런 데서 자랐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살짝 위축도 됐지만 설레는 마음이 컸죠.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싶어서 벅참마저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비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죠. 저희 목소리를 듣고 나오셨는지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맞이해 주신 거예요. 어서 와요. 나으시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던지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했겠어요.
근데 그때 거실 쪽에서 품격이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와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온다고 날씨가 도와주네요. 예비 남편의 아버지도 나와서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책을 들고 계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릴까 봐 걱정했어요. 무슨 말씀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편하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런 게 진짜 좋은 집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서자 예비 시누이도 있었는데요. 예비 시부모가 미남 미녀라 자식들도 미남 미녀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유전자에 대해 감탄을 했답니다. 테이블 위엔 음식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이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어요. 접시도 수저도 반짝였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이런저런 걸 물으셨어요.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는 해봤는데 매운 건 잘 먹어요? 네, 다 잘 먹어요. 매운 것도 잘 먹고 가리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메뉴는 성공이네.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맛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요리를 참 잘하시거든. 남편은 옆에서 계속 분위기를 띄우느라 이야기를 풀었어요. 엄마, 나은이도 진짜 요리 잘해요. 할머님 손맛 닮았나 봐. 저번에 제가 가져왔던 김밥 드셔보셨죠? 그래, 그 김밥 정말 맛있더라. 나은 씨 할머님이 시장에서 김밥 하신다며?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예비 남편이 귀하게 자랐으니까 부모님 안 계시고 한 분 계신 할머니도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만 들으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긴장했던 건데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따뜻한 거예요. 예비 시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식구들 전체가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요즘은 다 몰디브 하와이 가던데 그런 데는 너무 흔하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체코 프라하를 추천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아빠 프라하 다녀오시더니 계속 홍보하시네. 프라하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언니, 드레스는 고르셨어요? 아직이요. 다음 주쯤 보러 가려고요. 나은 씨 날씬해서 뭘 입든 잘 어울릴 것 같다. 고르는데 고민이겠네. 경호 씨도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 그럴까? 그래, 나 원참. 경호 너도 그런 말을 했어? 오전자전이라니까. 그날 집을 나설 때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봐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경호 통해서 얘기해줘. 저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집 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구나 싶었죠. 가족들 모두가 저를 예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믿을 수 없이 행복하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는 그냥 차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해서 배웅받고 차 키를 꺼내려고 가방을 보니까 지갑이 없더라고요. 선물로 사갔던 거 내려놓으면서 지갑을 같이 내려놨었나 봐요. 뒤돌아보니 예비 남편은 이미 들어가서 안 보였고 저는 속으로 한숨 쉬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어요. 이미 해가 져서 골목은 어둑했고 배를 누르려는데 그때 마당 쪽에서 예비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연기 진짜 좋았어요. 결혼식 때도 그 표정 꼭 부탁드려요. 연기? 아줌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숨을 죽이고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죠. 근데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에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이지. 그의 표정 봤어요? 완전히 넘어갔더라고. 예비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로 스며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여자들만 다 빼돌리면 성공이에요. 성공하면 보너스 제대로 챙겨드릴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이 귀에 꽂히는데 내용이 머리에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든 이해 잘하는 게 제 특기였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도 좀 불쌍하더라. 그 순진한 눈으로 계속 고맙다고 하던데. 불쌍하면 안 돼요, 아줌마. 감정이입하면 일 그르친다니까.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대문을 나왔어요.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한 발자국만 삐끗해도 들킬까봐 신발을 벗은 채로 뛰었죠. 차 안에 도착하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들을 꽉 쥐었지만 떨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게 꿈일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걸까? 수십 번 되뇌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그건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더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면 분명 증거가 있을 거예요. 다행히 얼마 뒤 저택에서 택시 한 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멀리서 뒤따랐어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강남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고급 술집이었죠.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제 예비 남편이었고요. 한 명은 검정 원피스에 긴 머리, 하이힐, 성북동에서 봤던 시누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시누이는 웃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자기 연기 덕분에 완벽했어. 일하기 전인데 시간 내줘서 고마워. 고생은 무슨, 오빠 덕분에 재미있었지. 근데 그 여자 진짜 순진하더라. 두 사람의 행동이 마치 연인 같았어요. 손을 잡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모든 정황을 맞춰보면 답은 하나였죠. 예비 남편이 술집 여자랑 만나면서 내 돈을 노리고 나에게 접근했고 결혼까지 강행 후 내 돈을 모두 뺏는다는 계획이었다는 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 그 따뜻했던 손, 그 웃음이 다 거짓이었다니. 믿었던 예비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 있나요? 절대 복수를 해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사실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혼 한 번 하려다가 이런 데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허탈하게 한번 웃고 흥신소에선 예비 남편 뒤를 캐달라고 했는데요. 흥신소 직원이 제 얘기 듣고는 1000% 사기라면서 껄껄 웃더라고요. 얼마나 나쁘끄럽던지요. 며칠이 지나고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서류 봉투를 들었을 때 손끝이 떨렸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미 감이 왔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 장부터 가관이더라고요. 이름이 달랐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출신지도 심지어 학력까지 전부 가짜였어요. 이름이 가짜니까 당연히 명함도 가짜,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죠. 그 인간 실제로 대기업 직원이 아니라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상습 사기범이었어요. 신우이를 연기한 여자는 그 사기꾼의 진짜 연인, 커플 사기단이었죠. 지난 3년간 최소 5명의 여성을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더라고요. 어떤 피해자는 결혼식 2주 남기고 그 인간이 날랐대요. 예단 예물까지 다 받아 처먹고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빚도 생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엔 성북동 저택의 내막도 나와 있었어요. 그 호화로운 집은 한 달짜리 단기 렌트였어요. 제가 감탄했던 대문이며 정원, 그 모든 게 일회용 세트장이었어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도 실제 가족이 아니었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한 연기자들이었어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거네요. 그제야 참 콩깍지가 떼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예비 남편, 완벽한 가족들이 흔히 있겠냐고요.
한번 의심을 안 한 제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왔죠.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더는 혼자선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명백한 결혼 사기네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계획적 상습적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이미 사기 구성 요건에 다 충족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분으로 접근했고 가족, 직업, 혼인의사까지 전부 조작했어요. 목적이 명확히 재산 편취로 입증되면 실형 나오겠네요.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진술서를 쓰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을 써버렸지 뭐예요. 그때 진짜 허망하고 바보 같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종이가 뚫릴 기세로 그 사기꾼의 본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써서 냈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협조로 피의자 소재 파악했고 공범도 조사 중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짜 시부모 배우들도 조사받았어요. 그 인간들은 그냥 결혼식 촬영 이벤트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조사 조금만 하면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 금방 들통날 텐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사준 자동차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차는 이미 팔아서 유흥비로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차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예비 남편한테 선물했던 것들, 시계며 옷이며 구두며 싹 다 팔아치웠대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더라고요. 받는 족족 현금으로 바꾸고 그걸로 술 마시고 놀러 다닌 거예요. 진짜 인간 말종이 따로 없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던 선물들이 그대로 되팔이 되어 유흥비로 쓰이고 있었다니 이건 배신을 넘어서 조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그동안 예비 남편에게 썼던 모든 것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얘기했는데요. 돈을 다 받아내는 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지금 수중에 남아있는 돈도 없대요. 통장은 마이너스, 카드값은 연체. 정말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어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가진 게 없거든요. 저는 잠깐 허탈했지만 그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던지 갚을 돈이 없어 징역을 살던지 그 새끼의 나락이면 충분했어요. 괜찮아요.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인간 나락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럼 진행하시죠. 저도 이건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사소송까지 시작됐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법정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빈털털이라 못 갚는다, 사랑한 게 죄냐는 개소리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그딴 소리가 통할 리가 없죠.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저와 동시에 작업을 당하던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더라고요. 형사님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분을 발견해서 그분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주신 거예요. 원래도 확실한 유죄였지만 그분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동시에 작업하던 사기가 둘 이상이라는 건 곧 상습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덕에 재판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판사는 그의 범행을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라고 규정해서 최종적으로 주범인 예비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연인 관계였던 여자는 징역 3년이 나왔어요. 배우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집행유예였지만 사기 방조로 전과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일 이후로 엔터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뭐.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결혼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사랑을 빙자한 범죄가 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요. 뉴스에서 제 사건을 다룬다는 게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도 왠지 모르게 노출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사에는 실명이 나가진 않았지만 세상은 좁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상에서는 금세 그 사기꾼들 이름이 떠돌았어요. 익명으로 시작된 글들이 쏟아지고 얼굴 사진까지 퍼졌죠. 누가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이 웃고 있는 사진 밑엔 결혼 사기단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얼굴까진 안 올리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는 교도소 안에서도 인터넷 장의사한테 의뢰를 했다더군요. 온라인 흔적을 지워주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기사나 커뮤니티 글, 검색 결과까지 다 삭제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삭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람들 기억 속엔 사기꾼으로 새겨졌을 테니까요. 그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둘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재밌는 건 둘이 그 안에서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예요. 재판 과정부터 서로 탓하기 바빴다고 들었어요. 여자는 남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했고 남자는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맞받아쳤대요. 애초에 서로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사기꾼들이었으니까요. 결국 감옥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책임 떠넘기기 같은 거요. 심지어 구치소 접견 때 서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욕하고 싸웠대요. 야, 네가 한다며. 내가 언제 사주를 했냐? 난 말만 꺼냈는데 네가 좋다고 여자 꼬시고 다닌 거잖아. 네가 나 속인 거잖아, 이 꽃뱀년이. 나야말로 피해자라고. 꽃뱀한테 속아서 인생 말아먹은 피해자라고. 와, 진짜 뻔뻔하다. 네가 그때 뭘 했냐? 너가 판 제대로 만들어서 나 평생 놀고 먹게 해준다며. 말해봐. 네가 그랬잖아. 안 그래? 참나. 평생은 무슨 콩밥 먹여준다는 뜻이었냐? 어? 저 꼬라지 좀 봐라. 화장도 못하니까 주름도 자글자글한 게 내가 네 화장해도 속고 말해도 속고. 아이씨 억울해. 이보세요 형사님. 전현이 주범이라니까요. 형량이 잘못됐다고요. 아무튼 교도관이 말리느라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찰떡같이 붙어서 남의 인생을 망쳐놓던 인간들이었는데 막상 감옥에 들어가니 서로가 원망스러웠나 봐요. 결국 그들은 서로의 마지막 가해자가 된 셈이에요. 민사소송 판결대로라면 둘 다 배상금을 갚아야 하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감옥에서 나와도 한동안은 빚에 시달릴 겁니다. 아마 출소하더라도 바로 신용불량자, 전과자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가 붙겠죠. 인터넷에선 아직도 신상이 떠돌고 있으니 그 흔적 하나가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을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직장에 받아주겠어요.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라는 거겠죠. 사실 저는 소송 준비하면서 그 인간들 민낯을 미리 확인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됐는데 이번 일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저보다 할머니였어요. 처음엔 제 걱정만 하시더니 며칠 동안 말씀도 거의 안 하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씀드려도 그 말이 닿질 않았어요. 자신이 괜히 그 돈을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는 그저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시려고 평생 아껴온 땅을 판 건데 그게 이런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자책스러우셨겠어요. 할머니, 그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이에요. 나도 할머니도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도 돈이 화근이 된 거잖아. 그 돈만 아니었으면 네가 그 인간이랑 엮일 일도 없을 텐데. 아니라니까. 그 인간들은 그 돈 없었어도 나한테 대출을 받게 해서라도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피해자들 봤잖아. 애초에 나 할머니한테 그 돈 받기 전부터 결혼 얘기했었잖아. 응?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그러더니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천만 다행이야. 그게 하늘이 도운 거야. 너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너 지켜보고 있었나 보다. 그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니까요. 이제 결혼하라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는 네가 진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외로워서 아무한테나 마음 주면 안 돼. 이번엔 꼭 너를 아껴주는 사람 찾아야 해. 알겠냐? 그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께 번듯한 결혼식, 하얀 드레스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상하게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는 할머니 곁에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세상에 온전히 제 편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걸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일로 받은 상처는 천천히 아물겠지만 그 대신 할머니한테는 평생 잘해드리자고요. 저는 다행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사기를 알아챘으니 제 돈만 털렸지. 할머니 돈은 안전하게 지켰거든요. 그걸로 할머니랑 좋은 추억을 다시 만들어야죠. 제주도 갔던 그때처럼요. 할머니, 우리 또 여행 갈래요? 이번엔 좀 더 멀리 나가볼까? 저기 유럽 여행 한번 가보자. 아이고, 또 무슨 여행이야. 그때도 너한테 고생시켜서 미안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나한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할머니 손녀 영어 짱 잘하잖아. 나한테 맡겨봐요. 할머니는 그 말에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손녀가 글로벌인지 뭔지 아는 그거였지?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도 잘 모실 거예요. 그동안은 누군가와의 결혼을 목표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를 천천히 고민해 보려 해요.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 제자리는 할머니 곁이었나 봐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땐 숨기거나 꾸미지 않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운 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이 아니라 제 자신을 준비하려고요. 상처받은 시간도 속은 기억도 결국엔 다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인연이 나타난다면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시기 전이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는 않으려고요. 확신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때까지 저는 할머니 옆에서 묵묵히 제 인생을 다시 쌓아가 보려고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그 사기꾼들에게 보여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한 사람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